2025년 3월 보스턴 컨벤션 센터 국제교육혁신 포럼 IEF의 메인홀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스탠퍼드, 옥스퍼드, 도쿄대, 그리고 MIT와 하버드의 이름을 건 연사들이 앞서 발표한 내용은 대체로 비슷비슷했다. 팬데믹 이후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버텨냈는지, AI를 교육에 도입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들, 예상 가능한 발표였기에 청중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런데 발표 순서 12번, 무대에 등장한 동양 여성 연사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MIT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한소연입니다. 그녀의 발표 제목은 단순했다. 이미 도착한 미래 한국 공교육의 AI 전환 사례. 그 제목이 전부였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 500명 넘는 전문가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는 한국이 IMF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AI 시대까지 어떻게 공교육을 재설계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교육 커리큘럼을 완전히 재편하면서 전국 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땐 이미 모든 교실에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가 설치돼 있었고 선생님들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어 그녀는 두 번째 전환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단 2주 만에 저희 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연동된 맞춤형 학습 시스템으로 수업을 전환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실시간 출석, 과제 제출, 퀴즈까지 다 처리할 수 있었죠. 선생님도 저희가 어떤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반응이 달라졌다. MIT 교수진의 일부는 펜을 내려놓고 그녀의 입술만 쳐다보기 시작했다. 마치 기술이 아니라 무언가 더 본질적인 정신에 대해 듣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전환점을 언급했다. 2023년부터는 전국 초중고에 AI 학습 도우미와 블록체인 기반 성취 기록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에서는 KARN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성향과 성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피드백이 제공됐어요. 그 덕분에 공부를 포기하던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죠. 여기서 MIT의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이건 교육이 아니야. 이건 혁명이야. 청중석에선 박수가 터졌다. 한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한국의 교육 혁신은 기술 때문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학생들을 붙잡으려는 공교육의 의지. 그게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그녀의 이름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고 있었다. MIT와 하버드는 새로운 스타를 목격한 셈이었다. 한국 교육이 이제 미국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포럼이 끝나자마자 행사장은 웅성임으로 가득 찼다. 연사 대기실에 돌아온 한소연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지만 금세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소연 씨 맞죠? 저는 MIT 교육기술연구소의 로렌스 박사입니다.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박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되받아쳤다. 관심이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미국 교육계는 아직도 AI를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까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그것을 시연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알렉사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한국에 견학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가서 그 KARN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사실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 연구자들의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저도 도움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수들은 메모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떤 교수는 이미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서울의 교육청 담당자 이메일을 물어보기도 했다. 한소연 씨,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학교에서 AI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해요? 아니면 일부 시범학교만 그런 건가요? 이 질문에 소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동일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 교육 시스템은 격차를 인정하고 그것을 좁히기 위해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뿐 아니라 전라남도,
경북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도 동일한 학습 플랫폼이 보급되고 있어요. MIT의 포스터 교수는 감탄하듯 말했다. 미국은 아직도 교육 격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로 그것을 메우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 한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다. 어릴 적엔 그저 불편했던 디지털 수업과 학습 피드백 시스템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자들이 그 시스템을 배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야. 사실 한소연에게도 한국 교육은 처음부터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선행학습은 기본이고 학원은 새벽까지, 시험 성적 하나에 인생이 좌우되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다. 너무 빡빡했고 창의력보다 암기력이 중시되는 환경이 싫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친구들과 모이면 가장 흔한 대화 주제는 우리도 유럽처럼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MIT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무슨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진짜 창의적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MIT에서도 교육은 결코 낙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수업은 대부분 자기주도적이고 과제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으며 교수와 학생 간의 거리도 꽤 멀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사이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했다. 상류층 가정 출신의 동료들은 개인 튜터, 초등학생 때부터 경험한 코딩 캠프, 프라이빗 스쿨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고 평범한 유학생인 그녀는 늘 뭔가 뒤처진 느낌을 받아야 했다. 도대체 여긴 왜 이렇게 불평등하지? 그녀는 점점 한국 교육의 공정함을 떠올리게 됐다. 어느 날 동료 미국인 친구인 제이슨이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무슨 시스템으로 그렇게 수학을 잘 가르쳐? 내 조카는 중2인데 미분 개념도 몰라. 그 말은 충격이었다. 그녀가 고1 때 풀었던 미적분. 문제가 아직 미국에선 고등학교 졸업 직전이나 되어야 등장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래서 소연은 MIT 도서관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고 EBSI 사이트에 접속해봤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 그때 그 선생님 목소리 아직도 그대로네. 한국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더 발전해 있었다. AI가 제공하는 맞춤 피드백, 누적 학습 분석, 요약 강의 영상, 그리고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미국에 보여줘야겠다. 그게 바로 그녀가 포럼에 지원서를 넣게 된 이유였다. 한국에 있을 땐 그저 빡센 공부 시스템으로만 여겼던 공교육이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교육 현실을 보자 그 증가가 새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소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한국 교육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MIT의 실습실, 도서관, 카페에서 잠을 줄여가며 자료를 모았고 EBS, KARN, 위두랑, 블렌디드 러닝 도입 사례, 팬데믹 속 한국 교사들의 증언까지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교육을 정리하며 점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 교육은 단순히 성적만 따지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 안엔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녀가 이 철학을 포럼에서 전할 수 있었던 건 그간 자신이 받았던 모든 수업과 시스템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집단의 의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국 교육이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묻던 사람들에게 그 진짜 의미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포럼 발표가 끝난 다음 날 MIT 교육학과 내부 포럼에서 토론이 열렸다. 주제는 자연스레 AI와 공교육의 미래, 그리고 한소연의 발표였다. 세미나실에는 평소보다 3배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 교수진 역시 대부분 참석한 상태. 발표를 마친 소연은 한쪽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의의 분위기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정말 인상 깊은 발표였어요. 하지만 한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데이터 중심 아닌가요? 학생들의 감정이나 개성을 고려하기보단 성취도와 반복학습에만 집중하는 느낌이었어요. 말하자면 감시 시스템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세미나실의 공기가 싸해졌다.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했다. 소연은 살짝 움찔했지만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들었다. 네, 저도 그 지점을 고민했어요. 학창시절엔 저 역시 AI 피드백이 조금 숨막힌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이 강요가 아니라 보조라는 점이에요.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에겐 맞춤형 가이드를, 앞서가는 학생들에겐
확장학습 기회를 주죠. 선택지는 늘 열려 있어요.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하지만 AI가 학생을 분류하고 성적을 분석해 기록으로 남기는 게 미국에선 사생활 침해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번엔 MIT의 리처드 포스터 교수가 입을 열었다. 한소연 학생,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실력이 낮다고 AI가 판단하면 그 낙인이 계속 따라붙는 건 아닌가요? 소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준비한 사례를 꺼냈다. 실은 제가 교생 실습했던 학교에서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한 학생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했는데 시스템이 그 아이에게만 기초 튜토리얼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왜 나만 맨날 쉬운 문제야? 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제가 학습 데이터 전체를 분석해서 그 학생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를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 도형과 공간지각 능력은 훨씬 뛰어났죠. 이후 그걸 바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했고 그 아이는 학기 말에 수학재능 캠프에 선발됐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소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AI는 차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거울이에요. 잘못 쓰면 감시지만 잘 쓰면 조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위해 교사와 시스템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순간 포스터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시가 아니라 조명, 참 좋은 말이네요. 논쟁은 그 말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 MIT 교육학부는 한국의 KARN 시스템을 공식 리서치 프로젝트 주제로 채택했다. 한소연의 발표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실제 정책 연구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된 셈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몰랐던 교육 선진국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다.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한소연은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MIT 내 아시아학 연구 클럽 소속 학생 몇 명이었다. 내용은 다소 공격적이었다. 한국 교육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건가요? AI 시스템으로 학생을 관리한다는 건 너무 냉혈적으로 들려요. 미국은 그렇게 못해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소연은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메시지가 왜곡되고 있었다. 그녀는 순수하게 한국 교육의 가능성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그것이 세계 최고라고 우기는 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너무 기술 중심의 이야기를 했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오해를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도 한국 교육은 기계 같은 시스템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을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그녀는 자발적으로 MIT 교육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한 비공식 토크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주제는 단 하나, 기술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 무대에 선 그녀는 PPT도 데이터도 없이 딱 하나의 이야기만 꺼냈다.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한 학생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늘 교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도 그 아이의 상태를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KARN 시스템이 이상한 경고를 띄웠어요. 최근 2주간 학습 시간 급감, 수면 부족 의심, 감정 상태 불안정. 교무실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그 아이에게 먼저 상담을 제안했고 결국 아이는 심리치료와 함께 담임 선생님의 1:1 멘토링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살짝 목이 맨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AI 시스템이 구해준 건 시험 성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이었어요. 객석은 조용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AI는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따뜻한 의지를 담으면 그건 관심이 됩니다. 한국 교육은 기술을 앞세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단의 철학을 담아낸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이메일을 보냈던 학생 중 한 명이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소연, 미안해요. 당신 발표를 너무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날 이후 한소연은 MIT 내 교육기술과 공정성 연구팀의 초청을 받아 정식 프로젝트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 그녀의 발표는 이제 논문이 되었고 한국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에 소개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다. 이번엔 연구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포럼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나자 한소연의 발표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MIT를 감동시킨 한국 유학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120만 회를 넘겼고
전 세계 교육자들의 커뮤니티에선 그녀의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혁신을 만든다. AI는 감시가 아니라 조명이 될 수 있다. 공교육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문장들이 각국의 교육 블로그와 뉴스 기사 제목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세계 교육계의 작은 스타가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MIT 도서관 한 구석에서 논문을 쓰는 평범한 유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하나의 확신을 품게 됐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미국이 아니라 다시 한국일지도 몰라. 그녀는 지도교수와 상담한 끝에 교환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이렇게 정해졌다. AI 기반 공교육 시스템이 학습 격차 해소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녀는 직접 서울시 교육청에 연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흔쾌히 답변했다. 한소연 선생님, 저희도 소연님의 발표를 봤습니다. 한국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건 당신 덕분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소연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예전엔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지금 그녀는 다시 한국의 교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학생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녀는 알고 있다. 교육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한국 교육의 놀라운 저력이 이제는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영상에 남겼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그걸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함께할 차례예요. 그녀는 그 말을 마치며 카메라를 향해 웃었다. 그리고 아래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교육은 모두의 이야기입니다.